안녕하십니까, 이찬영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7일 토론토 부동산 TV 123편 부동산 시장의 겨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10월 5일날 수요일날 토론토 부동산협회에서 9월달 부동산 거래 자료를 발표했죠. 부동산 9월달은 GTA의 전체 거래량은 전년 대비해서 44% 내려갔고 가격은 4.3% 내려간 걸로 나와 있죠. 이렇게 이제 부진한 이유가 모기지 레이트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거래량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새로 이제 나오는 매물들도 뉴 리스팅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16.7%가 전년 대비 줄어들었죠. 그리고 협회에서 그 GTA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한 결과 71% 되는 사람들이 GTA는 주택이 부족하고 그리고 주택을 공급을 늘려야 된다. 주택을 못 사게 하는 건 정책 말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러한 그 주택 시장이 부진한 것이 지금 GTA에서 주택이 치명적으로 부족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일시적으로는 가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릴 수 없다. 주택을 더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짓기 위해서는 이제 랜드 트랜스퍼 텍스도 취득세 등록세도 줄이고 그다음에 홈 에너지 오딧 이런 것도 좀 뭐 없애고 뭐 이렇게 조닝 같은 것도 좀 플렉시빌리티를 가져야 된다. 융통성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뭐 그렇게 지켜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오름으로 해서 집을 더 사기가 어려워졌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집값이 뭐 많이 떨어졌다 그래도 집값이 10% 떨어져도 금리 1% 오르면 결국 내가 내는 모기지는 똑같다는 거죠. 월 내야 되는 돈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지금 올 연초에 비해서 3% 올랐잖아요. 그럼 집값이 30% 떨어져야 내가 내는 돈이 똑같은 거예요. 30%까지 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연초보다 내가 모기지 얻어 살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모기지가 더 많이 내는 돈이 더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어프로발도 안 해주잖아요. 그렇게 돈을 안 빌려주잖아요. 더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집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을 충분히 짓지 않기 때문이다. 벤자민 탈이라는 사람이죠. CIBC. 이 사람 항상 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의견을 항상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카나다의 주택 시장의 위기는 이제 겨우 시작한 거다 이거죠.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예요. GTA의 평균 거래 가격과 거래량을 보면 이 빨간 선으로 된 거는 거래 가격이고요. 파란 막대는 거래량이에요. 팔린 주택의 숫자예요. 그래서 올 2월 달에 이게 단위가 1000단위니까 133만 5천 불의 이제 피크 가격이 됐죠. 그게 지금 현재 8월 달에 108만 불, 9월 달에 108만 7천 불. 그래서 약간 7월 달에 이제 제일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가격은 그래도 전년 대비 4.4% 내려갔고 지난달 대비는 0.7% 올라간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에 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금리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확신할 수는 없죠. 근데 물론 12월, 1월 되면 가격은 더 내려가요. 어차피. 그죠? 그래서 지금 연중 최고치에 비하면 지금은 약 18.6% 내려가 있는 걸로 돼 있죠. 이거는 지금 뭐 주택, 타운하우스, 콘도 다 합친 그런 평균 가격이에요. 단독주택을 보면 단독주택의 이제 빨간 라인은 이제 토론토의 평균 거래 가격이고 파란 라인은 905의 평균 거래 가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빨간 막대는 토론토에서 거래된 거래량이고 그다음에 이제 파란 막대는 905에서 그 매매된 그 주택 수예요. 그걸 봤을 때 905가 주택은 많죠. 더 거래가 많이 됐겠죠. 그죠? 네, 가격은 이제 올 2월 달에 이제 피크에서 토론토는 207만 4천 불. 이게 이제 올 그 2월 달에 피크 가격이었고 지금 가격은 158만 6천 불. 약 해서 한 50만 불 가까이 떨어졌죠. 그죠? 905는 172만 8천 불에서 131만 1천 불. 한 40만 불 이상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크에 비해서는 23%, 24% 정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전년 대비해서는 토론토는 10.9%, 905는 9.7% 정도 떨어진 걸로 돼 있어요. 그죠? 이제 토론토는 이제 8월 달에 잠깐 반짝아 올라갔다가 다시 또 좀 내려갔죠. 근데 이제 단독주택이 보면 이제 평균 거래 가격은 이제 뭐 비싼 집이 많이 팔리면 이제 주택 가격이 평균 거래 가격이 올라가고 싼 집이 많이 팔리면 평균 거래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요즘은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주택 가격도 내려가긴 했지만 사람들이 돈을 옛날처럼 못 빌리기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 내가 150만 불짜리 집을 살려던 사람도 120만 불, 130만 불짜리를 살 수밖에 없잖아요. 200만 불짜리 살려는 사람도 돈을 더 안 빌려주니까 150만 불짜리밖에 살 수가 없고 그래서 평균 거래 가격이 전부 다 하향 평준화 돼 가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홈 프라이스 인덱스를 보면 이제 이거는 작년 대비 1.9% 오른 걸로 돼 있어요. 원래 단독주택이 작년 대비 보면 뭐 작년 대비 10% 9% 이렇게 내려간 걸로 돼 있잖아요. 가격이. 그렇지만 실제로 여기 홈 프라이스 인덱스에서 GTA 전체로 보면 작년 대비 1.9% 오른 걸로 돼 있어요. 물론 올해 피크에 비해서는 18.8% 내려간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세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슷해요. 2월달, 3월달이 피크였다 지금 좀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피크 때에 비해서는 19%고 26% 정도 떨어졌어요. 거의 단독주택과 뭐 큰 차이 없이 많이 떨어졌죠. 피크에 비해서는. 그러나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7.2%, 4.2%,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안 떨어졌다. 작년에도 비쌌다는 얘기죠.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물론 피크에 비해서는 16%, 20%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작년 대비는 떨어진 게 없어요. 1.5%, 1.4% 해서 작년과 거래 가격은 비슷하거나 올 이제 그 올 초 피크에 비해서는 16%, 20% 정도 떨어졌죠. 그거에 비해서 콘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3.3% 올랐고, 그죠? 그리고 피크에 비해서도 그냥 토론토는 6.5%, 905는 13.4% 정도 내려간 거야. 토론토가 그렇게 많이 덜 내려간 이유는 9월 달에 사실 많이 올랐어요. 9월 달에 4% 올랐어요. 한 달에. 9월 달에. 그런 바람에 이제 이게 차이가 나는데 905는 한 박자 이게 오르면 이제 따라 오르겠죠. 한 박자 늦게 가든 빨리 가든 어차피 결국 같이 갈 거니까. 그래서 보면 토론토 같은 거 83만 1000불에서 76만 9천불. 그럼 결국 뭐 얼마에서 한 3만 6만 불, 6만 2천 불 정도 떨어진 거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어요. 6만 불 정도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905 같은 경우에도 이제 76만 불에서 65만 불. 이제 요건 좀 11만 불 정도 떨어졌죠. 그죠? 905 많이 떨어져 있죠. 네. 그래서 전체 이제 마켓을 놓고 보면 이제 마켓에 물건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마켓에서 주택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보면, 마켓에 나와 있는 물건의 숫자와 살려는 사람, 이런 걸 보면 좀 이제 감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초록색이 뭐냐면 새로 나오는 매물들이에요. 뉴 리스팅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파란 막대는 그달 팔린 숫자예요. 거래량. 그리고 지금 이 빨간 라인은 새로 매달 물건이 나오고 그게 팔리고 남은 물건의 숫자가 얼마나 남았느냐. 물론 지난달에 나오고 그 전에 나와도 올해 안 팔리고 남은 게 있잖아요. 다 합쳤을 때 남은 물량이 얼마냐 봤을 때 올 5월 6월이 지나가면서 새로 나오는 물건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러면서 시중에 이제 매물이 조금 쌓여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물이 여기 보면 파란 막대는 데이스 온 마켓이에요. 팔리는데 며칠이나 걸리느냐는 거죠. 그리고 빨간 선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물건이 다 팔리려면 얼마나 더, 이 나온 한 달에 100개가 팔리는데 시중에 100개 남아 있다. 그러면 한 달치 물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치 물량이 남아 있느냐 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 초까지는 거의 한 달치 물량, 한 달 안에 다 팔 수 있는 물량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죠? 빨간 선을 봤을 때. 근데 이제 지금 올 하반기에 들으면서 보통 2달, 3달 정도의 물량이 이제 시중에 좀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냐? 이제 올 초 같은 경우는 뭐 팔리는데 뭐 보통 8일, 9일, 10일 뭐 이렇게 걸렸는데 지금은 물건이 팔리는데 평균 23일 걸리는 거예요. 3주 더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건이 쌓이는 거죠, 지금. 그래도 이제 11월, 12월 접어들면 물건도 없고 거래 가격도 떨어져요. 그거는 매년 똑같이 해왔던 거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정체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해서 모기지 레이트가 너무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죠? 지금 6개월 만에 모기지 레이트가 3% 올랐어요. 3%. 이게 말이 되나요? 6개월 만에. 그래서 금리가 올라감으로 해서 지금 내가 뭐 모기지 내는 것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것 말고 다른 부채가 있다면 여러 가지 가계 부채도 늘어나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회사도 어려워지고 고용도 불안해지고 실업자가 생길 가능성도 많고 지금 마켓을 보면 실업률이 더 떨어졌다 그러지만 일단 실업률이라는 거는 금리가 올리거나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야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걱정 안 하지만 6개월에서 1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올 3월 달까지는 단기 급등한 거잖아요. 사실 단기 급등 때문에 좀 쉬어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쉬어가는 어떤 경계심리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이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것들이 다시 시장이 다시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언제쯤 그렇게 활성화될까? 그죠? 만약 활성화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주택을 팔거나 사거나 뭘 하든 간에 그 시점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거는 잠깐 뭐 오늘 아침에 내가 잠깐 신문 보다가 이게 나온 걸 잠깐 스크랩 해놨는데 미국은 이제 실업률이 3.5%까지 0.2% 내려가서 3.7, 3.5%로 내려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잡이 26만 3천 개가 생겼다 그래요. 근데 사실 월스트리트에서는 27만 5천 개가 생길 거라고 예상했는데 26만 3천 개가 생겼다.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잡 크리에이션이 슬로우 다운 했다. 그러니까 좋게 볼 수 있고 나쁘게 볼 수 있죠. 실업률이 내려갔다는 건 좋은 사인이고 잡 크리에이션이 생각보다 늘어지고 있다. 그죠? 그런 나쁜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잡이 어디 생겼냐 보면 레저나 호스피탈리티, 헬스케어 이런 쪽에 잡이 생겼다 그래요. 이거 사실 좀 이렇게 이쪽 분야에 비즈니스가 잘 되니까 사람을 뽑은 거잖아요. 이게 이쪽 분야는 노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막 이렇게 조져도 놀러 다닐 돈이 남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발표가 나면서 미국 주식이 박살이 났어요, 오늘. 아까 제가 조금 봤어요. 지금 요즘 뭐 지금 크로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봤을 때 보면 뭐 다우나 뭐 S&P 뭐 나스닥 뭐 2% 이상씩 왕창 박살났던데 이게 실업률이 줄어들고 잡이 크리에이션 되면서 이제 페드가 볼 때는 금리를 이렇게 들이다 올려도 경제가 버티네. 좀 더 올려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금리를 올렸다 해서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고 페드가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보다 더 컴포터블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두 번 금리를 올릴 것 같은데 0.75, 0.75 올릴 것 같다는 거예요. 넌들이다, 넌들. 뭐 보나마나 그렇게 올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0.75, 0.75, 0.75 올리게 되면 3.25에서 그럼 1.5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4에서 4.5% 이자에 간다는 거죠. 그죠? 4.5%까지 한다. 그리고 이제 뉴욕 페드 뉴욕 은행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4.5%까지 가야 된다. 거기서 좀 있다가 좀 내려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한 3.5 이러다가 지금 졸지에 4.5가 된 거죠. 연말까지. 캐나다도 똑같은 잡이 발표되는데 실업률이 5.2% 0.2% 내려갔어요. 5.4에서 5.2로 내려갔는데 캐나다는 사실은 4개월 만에 계속 오르다가 4개월 만에 실업률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잡도 새로 생겼다 그러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5월달 이후로 전체 워크포스가 노동자가 8만 명 줄어들었어요. 이민자도 오르는데 어떻게 노동자가 줄어들어. 문제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거죠. 자발적 실업자가 늘은 거예요. 그래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파티시페이션 레이트가 64.7%예요. 그러니까 결국 3명 중에 1명은 일 안 하겠다는 뜻이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이제 캐나다의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실업률이 줄었다. 그 사람은 빼고 계산하니까 5.2%지. 그 사람까지 카운트하고 집어넣으면 뭐 몇 프로가 될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뱅크 오브 캐나다는 어저께 팀 맥컬럼이 이제 헬리팩스에서 연설했는데 뭐 신나게 연설하더라고요. 이 사람 금리 올리는 게 재밌나 봐요. 그래서 금리 올려서 본드도 이제 그 수익률도 올라가고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제가 보기에 뭐 올 연말까지 4%, 4.25에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벼랑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4.5에서 4.75까지 가지 않겠느냐. 뭐 이게 이제 뭐 9월달 자료가 이제 그 9월달 CPI가 10월 한 중순경 나오니까 CPI가 또 나와봐야 알겠지만, CPI 나오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 어디까지 갈 거냐.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페드에서 굉장히 이제 응원을 많이 받은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페드에서 얘기하는 금리 인상이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되도록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금리, 그 물가 상승률이 7%면 금리가 그거보다 높아야 이게 돈이,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이 되면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물가 상승률보다는 올라가야 이 돈의 이자가 진짜 이자지. 아니면 내가 뭐 CPI가 7%인데 내가 5% 받으면 난 2% 손해보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죠. 그렇다고 7% 이상 올린다는 게 아니라 CPI를 2% 3%로 내리고 이제 금리를 그 위로 올리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금리를 이제 올린다. 그러니까 올리는 거죠. 근데 금리 인상을 하면 임금, 결국은 뭐냐. 금리 인상하면 이제 회사가 수익률이 줄어드니까 봉급도 많이 못 주고 심지어 사람도 자르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이 봉급이 안 늘고 실업자가 되면 물건을 못 살 거 아니에요. 물건 못 사니까 수요가 감소하고, 그래서 프라이스, 가격을 내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원가 상승제, 근데 금리 인상은 원가 상승이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가 상승이 많이 부담되고, 그러다 보면 뭐 인원도 줄이고, 그러다 보면 기업이 부실화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경기 불황이 오는 거죠. 이제 금리 인상이 그런 거죠. 또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금리가 더 높으면 이쪽에 돈이 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자가 많으니까. 그럼 내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많이 올림으로 해서 달러 인덱스가 115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원래 95 정도 되는 게 115 올라갔으면 달러 인덱스가 20%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의 물건을 20% 싸게 산다는 거예요. 환율이 그만큼 올랐으니까. 그게 말이 그렇지. 내가 금리 올려가지고 내가 달러가 비싸져서 다른 나라 물건을 싸게 산다? 강탈이죠. 약탈이죠. 한국이나 일본이나 EU에다가 좀 그 나라 국민들의 등에다 이제 빨대 꽂고 빨아먹는 거잖아요. 아니, 약탈이잖아요, 약탈. 그러니까 수입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의 문제가 에너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에너지 문제 왜 이게 문제가 된 거냐면, 실제로 미국이 이제 그 에너지 자립 국가가 됐었다가 트럼프 때 이제 바이든이 오면서 이제 뭐 에너지는 외국에서 사다 쓴다라고 디클레이어 했잖아요. 기후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에서 언밸런스 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게 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미국이 에너지를 또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미국은 에너지 생산 안 하죠. 왜? 기후 문제 때문에 그 에너지 생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주택 문제는 금리나 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주택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라는 거죠. 가령해서 미국과 캐나다를 비교해 보면, 캐나다는 평균 가구 소득이 7만 5천 불이고 미국은 11만 4천 불이에요. 캐나디안 달러로. 이게 뭐 GTA는 9만 5천 불이지만 캐나다 전체를 놓고 보면 7만 5천 불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캐나다보다 가구당 1.5배 더 비싸잖아. 더 많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소득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택 가격은 캐나다가 미국보다 1.5배 더 비싸요. 미국은 55만 7천 불인데 캐나다 76만 불이에요. 예?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캐나다는 소득에 비해서, 미국은 5년치 가구 소득이면 집 한 채 값인데 캐나다는 10년치가 돼야 집 한 채 가격이에요. 왜 이렇게 되느냐?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세계적인 환경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면 2024년 미국 대선 전까지는 고금리로 갈 거다라고 페드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내년까지 고금리로 가다가 내후년 되면 내리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2024년, 2025년 2년간에 걸쳐서 금리를 한 2.5%, 2.9%까지 내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은 믿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내후년 정도면 대충 금리가 내려가지 않겠느냐. 저는 사실은 내년 하반기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2023년 하반기에 금리 내려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제 에너지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법이 나오게 되면 그 이전에도 금리는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여러 가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경제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불황이 올 수 있고 금리 인상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지금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잖아요. EU도 그렇고 물론 아프리카나 뭐 제3세계 이머징 국가들은 더 심하죠. 그죠? 심지어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작년 재작년까지 주택 가격이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뭐 인플레 고금리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집을 내 동네에 치면 은행이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신용경색이 올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모든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든 가격이 올랐고 주택 가격은 떨어지면 주택을 빌더들이 안 짓겠죠. 비용이 증가하고 금리도 비싼데 주택 지어봐야 팔리지도 않고 싸게 팔아야 되는데 손해보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짓는 거예요. 그럼 주택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그러잖아. 캐나다 수요와 공급이 지금 언밸런스 돼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주택 가격은 2, 3년 내로 폭발하겠죠. 그죠? 그럼 지금 내가 주택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상황에서. 아니면 주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first time home buyer라든가 low income family, 다운 페이먼트가 얼마 없고 모기지를 받아서 해결해 있는 사람들은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못 사요. 끝. 다 쓰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제 적은 돈으로 이제 밖에 나가서 하는 방법이 있죠. 뭐 저희 손님 같은 경우도 뭐 자기가 투자를 하는데 여기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뭐 윈저나 피어보로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사겠다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생각해요. 그러나 GTA에서는 사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럼 주택을 안 사면 근데 어디 가서 사느냐? 일단 렌트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 렌트가 주택을 사서 모기지 내는 것보다 싸요. 그게 팩트예요, 팩트. 렌트가 싸다. 렌트 지금 엄청나게 올랐지만 그래도 싸다. 모기지가 워낙 올라가지고. 정부에서는 소셜 하우싱 같은 걸 제공해야 되니까 뭐 기대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주택을 사야 된다는 서버브로, 이 교회로 간다. 뭐 심지어 여기 렌트가 비싸면 교회 가서 렌트를 하는 거죠. 아니면 다운사이징인데 꼭 사야 된다는 사람은 뭐 4베드룸 살 거 3베드룸, 3베드룸 2베드룸. 뭐 다운사이징 하면 돼요. 내 돈에 맞춰서 사는 거죠. 그죠? 안 되면 뭐 베이스먼트 같은 데 들어가서 렌트를 하든지 룸 렌팅을 하든지 세컨 유니트, 서드 유니트, 뭐 듀플렉스, 트리플렉스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대안이 되는 거예요. 주택이 필요한 사람은. 근데 내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 가격이 5% 10% 올라갈 때 금리가 2% 3%면 오케이 땡큐. 은행 돈을 많이 빌리면 많이 빌릴수록 이득이잖아요. 내가 은행 돈 2% 빌려서 주택 가격이 5% 오르면 3% 그냥 앉아서 그냥 먹는 거잖아. 은행 돈에서. 그러나 지금은 반대라는 거예요. 네거티브 레버리지. 근데 지금 주택 가격은 안 오르는데 은행 돈이 5% 6% 되면 5% 6%짜리 빌려가지고 집값 안 오르면 내가 이자만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레버리징 하는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줄여보자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고금리가 뭐 2, 3년 후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또 돈으로 계산해보면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몇만 불 안 되는데 그래도 당장 지금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르니까 당장은 이런 걸 리스크는 가능하면 줄여주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꼭 투자가 아니라 내가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요즘 렌트가 좋으니까 뭐 베이스먼트로 렌트하거나 아니면 뭐 세컨 유니트로 렌트하거나 뭐 방을 렌트하거나 그래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서 엑스트라 인컴으로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게 좋겠다. 꼭 물건을 안 사도 소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충분한 캐시가 있다 그러면 가령에서 보면 100만 불이나 150만 불 이내에서 100만 불 내외의 어떤 하우스를 사거나 아니면 리셀 콘도 같은 거에 투자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다. 지금 뭐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말라 그러지만 지금 거의 바닥에 왔다고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투자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나 뭐 이럴 때 시나리오를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불안하니까 그냥 보자.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대기하자.
관망하는 거죠. 이거는 뭐 무익무해한 거잖아요. 손해볼 것도 없고 이득 볼 것도 없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모르면 그냥 가만히 엎드려 있는 거예요. 중간은 가잖아요. 그죠? 큰 돈은 못 벌어도 중간은 망하진 않잖아요. 그죠?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뭐 많은 뭐 예상하는 은행도 그렇고 뭐 리맥스도 그렇고 앞으로 12%더 떨어진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야 나도 이게 뭐 한 4, 5년 전에 샀으니까 지금 팔아도 남아. 그러니까 일단은 팔자. 팔아서 현금을 갖고 있자. 지금 뭐 더 떨어진다는데 버티면 뭐 하겠니? 일단 팔고 내년에 보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투자할 데가 없다 그러면 그냥 버티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 팔면 파는 순간 내가 한 7, 8% 손해가 봐요. 커미션도 나가고 뭐 나 딴 걸 사게 되면 렌트 트랜스퍼 텍스도 내야 되고 변호사비도 내야 되고 이사 비용도 들어가고 이거저거 돼서 돈 많이 깨져요. 그러니까 팔고 그다음에 다시 살 때 모계지가 어떻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여윳돈이 있으니까 지금 거의 바닥에 왔으니까 내 여윳돈에 맞는 내 돈에 맞는 물건을 교회로 나가든 어디로 가든 저가 매물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를 하겠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레버리징을 미니마이즈해서 가능한 한 뭐 돈을 많이 빌리지 말고 하자. 근데 굉장히 좋은 거죠. 되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해서 또 하는 사람이 다 성공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성공하는 사람도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바닥권에 와 있다라는데 사실은 지하 1층인 줄 알고 지하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지하 2층이 있고 지하 3층이 있고 지하 5층 내려가고 하니까 지하 6층이 또 있더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바닥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과연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 바닥을 내가 타령을 해야 될 건지 그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체적인 얘기를 이제 뭐 전 세계가 경제 대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다음 뭐 시간이 나면 오늘 하고 아니면 내일이라도 다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겨울이라 그러지만 봄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질문 있으신 분은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이메일 주시거나 뭐 문자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심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